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C++ 기본문법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에서도 네임스페이스를 간단히 공부하였는데 이번 장에서는 C++에서 기본적인 내용인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임스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수라는 친구가 두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철수라는 친구가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철수야 라고 부르면 어떤 친구를 부르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철수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친구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라는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동에 사는 철수가 있을 것이고 102동에 있는 철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1동에 있는 철수야 라고 부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철수 친구를 부르게 되는 거고 102동에 있는 철수야 라고 부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철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범위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객체나 아니면 변수를 가리키는 것을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1동의 철수와 102동의 철수, 기본적으로 이름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의 객체와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네임스페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두 개의 헤더 파일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여기 헤더 파일 1.h에는 x라는 변수를 10으로 선언해 놨고 헤더 2.h라는 헤더 파일에는 x라는 변수를 2로 선언해 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개의 헤더 파일을 이렇게 include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헤더 파일 1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부분으로 똑같이 복사가 되고 헤더 파일의 2에 있는 내용도 역시 이쪽으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y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y라는 변수를 x로 이렇게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문법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헤더 파일이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x를 지칭하게 되면 어떤 x를 가리키는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변수를 두 개의 다른 헤더 파일에 넣어놨을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개의 이름 공간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헤더 파일을 A라는 사람이 작성하였고 두 번째 헤더 파일을 B라는 사람이 작성하였을 때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이 X라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지 전혀 모르겠죠. B라는 사람도 역시 A라는 사람이 X라는 변수를 똑같이 사용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의 공간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첫 번째 헤더 파일에는 rectangle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두 번째 헤더 파일에서는 square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include 하게 되면 앞에서는 int y equal x 이렇게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x라는 변수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렉탱글에 있는지 스퀘어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이 스퀘어 x에 있는 변수를 y에 똑같이 대입해 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는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는 문법은 앞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네임스페이스라고 쓰고 그 뒤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씁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이름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름을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네임스페이스 이름 밑에 이제 선언하는 내용, 선언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클래스 이름,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는 똑같은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다른 네임스페이스끼리는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등을 똑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쓰고 이 괄호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 괄호를 이렇게 써주고 이제 선언 내용, 괄호 안에 선언 내용을 쓰고 이제 세미콜론까지 써주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사용은 앞에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using 뒤에 네임스페이스라고 적어줍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와 같이 헤더 파일 1과 헤더 파일 2가 있는데, 헤더 파일에 있는 x라는 변수와 헤더 파일 2에 있는 x라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헤더 파일 1에는 이제 렉탱글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2에는 스퀘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렉탱글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요 첫 번째 헤더 파일에 있는 요 x라는 변수는 렉탱글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x가 되고, 이 두 번째 헤더 파일에는 요 x는 스퀘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변수를 구별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렉탱글과 스퀘어라는 이름을 적용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앞에서 배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스퀘어를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요 두 개 우선 헤더 파일 1과 2를 다 인클루드를 했는데 스퀘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int y는 이렇게 써줘야 스퀘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x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using 네임스페이스 스퀘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스퀘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모든 변수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x라는 변수와 이 y라는 변수, 그리고 렉탱글에 있는 요 x라는 변수 각각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렉탱글 변수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x는 렉탱글 콜론 두 개 찍고 이제 x 이렇게 사용하고, 스퀘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는 스퀘어 콜론 두 개 찍고 이제 x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y라는 변수를 살펴보면 요 y라는 변수는 앞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것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y라는 변수는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앞에 어떤 그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스퀘어 내부에 있는 어떤 변수나 클래스 이것들을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using namespace square라고 입력을 해주면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스퀘어 내부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고, 이 스퀘어 내부에 있는 변수나 클래스들은 이 앞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요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int y equal x 라고 적어서 이제 x에 있는 x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C++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에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인클루드하는 이 헤더 파일은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용자로부터 이제 화면에 출력 out, 그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input,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주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이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좀 인클루드 하고요. 인클루드하고 이 헤더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요런 기능들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웃풋이나 인풋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 예를 들어서 그냥 out이라고 쓰면 out std in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std라는 것을 반복해서 쓰게 되죠. 이렇게 쓸 경우에는 반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out이나 출력해주는 거나 입력해주는 객체들을 이제 실제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using namespace std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해주는 거나 입력을 받는 요것들이 실제로 이름이 cout, cin이라고 쓰는데요. cin이라고 쓰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cin 하고 이제 특정 이제 i라는 변수의 숫자로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숫자 값을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는 것이고요. cout을 통해서 이제 정수형 변수를 입력받은 값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namespace std,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cin이나 cout을 사용할 때 std 요거를 반복해서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코드가 짧아서 두 번 정도 써주는 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게 되면 몇천 줄, 이제 몇만 줄 되는 코드들도 많이 실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일일이 다 적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using namespace std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에 나오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std namespace에 있던 것들을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C++ 기본 문법 중 이제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입출력은 이제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이제 내용을 입력받은 부분이 있고, 키보드 이제 화면 이제 모니터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이제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하죠. 파일로부터 내용을 읽어오는 것과 이제 파일로 내용을 쓰는 것, 이것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출력의 시작, 이제 키보드와 모니터 그 내용이 있는데, 입출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니터에 이제 프로그램이 모니터에 출력을 하면 이제 사용자가 그걸 볼 수 있고,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하면 이제 컴퓨터에 키보드가 입력한 내용들이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파일이란 단위로 이제 쓰기와 이제 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모니터 출력은 이제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cout이라는 것으로 객체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키보드 입력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cin을 이용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일 단위는 이제 파일을 쓰는 것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ofstream이라는 것으로 파일 출력을 하고, 파일 읽기는 std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ifstream으로 파일을 읽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 ofstream은 뭐의 약자냐면 이제 output file stream의 약자고, if file stream은 input file stream의 약자가 됩니다. 우선 키보드와 사용자 모니터로부터 입력하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C 언어에서는 scanf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이 scan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저장할 수 있었는데, C 언어에서는 scanf를 사용했는데, 이제 C++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scanf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canf를 사용하지 않고 cin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C 언어에서 모니터에 출력을 해줄 때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printf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C++로 넘어오면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대신 cout이라는 객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c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이런 cin이나 cout 이런 것들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미리 정의해 놓은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헤더 파일, 아까 얘기했던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네임스페이스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예제에서도 살펴보았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내용을 간단히 코드를 통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 언어와 C++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8번째 행까지는 scanf와 printf를 이용한 C 언어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부터 18번째 행은 C++에서 이제 사용하는 cin과 cout을 이용해서 어떻게 키보드 입력을 받고 화면에 출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 언어 예제부터 같이 살펴보면, scanf와 printf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include 하면 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number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키보드로부터 이제 number의 숫자 값을 입력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scan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요 scanf로부터 이제 이 number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받으면 printf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 화면 출력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요 함수들은 되도록이면 C++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이제 Cin과 Cout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시면, 먼저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게 되죠. 그리고 요 Cin과 Cout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으므로 요거를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 이후에 이제 cin을 이용해서 이제 number라는 정수형 변수에 숫자를 입력받고 cout 해서 모니터 출력 해가지고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기에는 메인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함수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부터 여덟 번째 행까지 한번 먼저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코드를 다 제거한 후에 이제 10번째부터 18번째 행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주고 실행해주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예제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보드와 이제 모니터를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파일에 입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받고 화면에 출력해주는 건 Cin과 Cout을 이용했는데 파일에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ifstream과 ofstream, input file stream, output file stream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fstream, file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을 이용하고 네임스페이스는 iostream과 동일하게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행은 이제 fstream을 include 하게 되죠.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fstream을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iostream을 include 합니다. iostream은 아래에 있는 cout 함수를 사용하는데 화면에 출력해주기 위해서 iostream 헤더 파일도 같이 include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tring이라는 헤더 파일도 같이 include 해줍니다. 이 내용은 이제 파일에 어떤 내용을 입력받거나 출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트링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스트링이라는 건 문자열로 처리해 주는데 그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요 세 가지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stream과 iostream에 그 스트링까지 해서 이제 std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모두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네 번째 행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메인 함수가 시작하는데 메인 함수에서 보면 첫 번째 스트링 변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str을 이제 파일에 씁시다. 요까지 해서 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output file stream을 열어줍니다. 요 클래스를 가지고 ofs라는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는데, 요걸 보면 요 변수는, 요 인스턴스는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일에다가 내용을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에 저장을 할지 파라미터로 받게 되는데, 여기 file.txt라는 파일 이름이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파일 이름을 받게 됩니다. 파일 이름을 받으면 file.txt라는 파일에 파일을 출력하겠다. 그래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ofs라는 것을 쓰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s라는 파일을 이제 열게 되고요. 열어주고, 요 꺽쇠기호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스트링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ofs 이제 아웃풋 파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씁시다. 요 내용이 file.txt 요 파일에 전달이 되고 여기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는 OFS에 점을 찍어주고 close라는 함수를 선언해주면 이제 file.txt가 더 이상 파일이 수정되지 않고 이제 종료됐다. 여기서는 파일을 닫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ifstream의 변수인 ifs를 선언하게 됩니다. ifs 밑에는 ifs도 역시 이제 파라미터를 받게 되는데 file.txt 그러니까 9번째 행에서 어떤 이제 똑같은 파일 이제 여기까지는 파일을 써준 거기 때문에 file.txt라는 파일이 이미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파일을 input 파일로 다시 한번 받게 되고 거기서 이 input 파일에서 이제 꺽쇠 방향이 반대죠. 10번째 행하고 봤던 거와 반대인데 이 input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 str이라는 변수에 다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input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input 파일에는 우리가 파일에 씁시다 점 요 내용까지만 저장했으므로 요 input 파일에서 str로 내용을 전달하면 파일에 씁시다 점 이란 내용이 요 str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out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이제 계획을 해주면 화면에는 파일에 씁시다 점 요 내용까지만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풋 파일 역시 다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해주면 이제 파일을 닫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화면에는 이제 파일을 씁시다 점 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폴더를 찾아보면 file.txt라는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파일 안에는 이제 파일을 씁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문법 첫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책에서는 C 언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C++11에서 추가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우선 C 언어를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수의 개념에 너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변수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int, variable, 10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int라는 것은 자료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료형을 나타내고 자료형 뒤에는 이제 변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변수 이름을 적어주게 되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equal 하고 10까지 써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변수를 선언하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 전에 10이라는 값으로 미리 초기해 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variable이라는 변수는 자료형은 이제 정수형인 int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int 하고 자료형을 쓰고 근데 변수 이름 쓰고 세미콜론을 쓰면 요 hate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자료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C++에 어떤 예어거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 언어에서도 많이 살펴본 예어거들이 많은데 먼저 그런 것들부터 살펴보시면 뭐 and나 break, case, catch, characte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알문에서 쓰는 거죠. 이제 더블형 변수 쓸 때 사용하고요. 이제 if/else에서 사용하는 else문, enum, false, for, go to, if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고, 추가적으로 객체 지향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오토, 오토라는 변수가 있는데, 오토라는 예약어가 있는데, 이 오토는 이제 C++ 11에서 추가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since C++ 10이라고 써 있는 것도 C++ 11에서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요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약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이 예약어라는 것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C++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의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t를 꼭 사용해야 되고요.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f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예약어로 이제 정의되어 있고, 이 예약어의 특징이 이런 예약어와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 상수, 클래스, 네임스페이스까지, 요거의 이름으로 이 예약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if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겠다라고 이제 앞에 이제 int를 쓰게 되는데, 그 뒤에 정수형 변수의 이름으로 이제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으로 if라는 것을 쓸 수 없습니다. if는 여기 이제 이미 예약어 목록에 있는 것이고, 이 if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수,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네임스페이스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절대 이 예약어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C++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기본 자료형은 우선 C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C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자료형을 보시면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산술형과 문자형의 자료형이 있는데, 산술형은 이제 숫자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보시면 shot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shot은 짧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16비트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int는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long과 long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긴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고, float은 이제 부동소수점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고, double 역시 이제 부동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long double은 특수 정도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불은 이제 논리형, 불린형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형을 보시면 캐릭터는 이제 한 바이트, 이제 8비트 형의 데이터형이고,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W 캐릭터 언더바 T라는 것이 있는데, 이 W라는 것이 wide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8비트 한 바이트만으로는 뭐 영어, 숫자, 그 다음에 한글, 뭐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 문자라는 것이 생겼는데, 요거는 16비트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다르게 이제 또 유니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글,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체계인데, 여기서는 간단히 요런 것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그래서 요 유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체계는 이제 캐릭터 16 언더바 t, 16이라는 것은 16비트를 나타내고 해서 32 언더바 t는 32비트를 나타냅니다. 이제 16비트와 32비트라는 것은 한 문자를 저장할 때 각각 16비트와 32비트를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인드와 언사인드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의 범위를 나타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드와 언사인드는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래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ong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긴 정수, 값이 긴 정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여기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32비트로 되어 있어서 그냥 long이라고 사용한다고 하면 lo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 x를 선언하면 요거는 signed long 변수 x와 동일한 겁니다. 요 signed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signed라는 걸 쓰지 않아도 long x 이렇게 선언해도 signed long x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long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32비트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7인데 약 21억 4,748만부터 21억 4,748만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와 양수 다 해서 총 32비트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값이 21억을 넘는다 라고 하면, 근데 뭐 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굳이 부호를 사용하는 사인드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인드 변수는 여기서와 같이 이제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모두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인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unsigned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음수는 사용할 수 없고 양수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2억 정도까지, 0부터 42억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의 범위가 변경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올바른 값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형과 선언한 데이터형과 올바른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이제 boolean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b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때 200이라는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b라는 값에 실제 200 대신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 bool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이제 0 아니면 1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0이면 거짓, 1이면 참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서 0이 저장되는 경우에는 이제 0이라는 값을 저장할 때 0이 저장되고, 그 이외의 값이 저장되면 이제 1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값을 저장해도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에다가 b라는 값을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i는 이제 정수형 값이죠. 정수형 값이라서 이제 어떤 값이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를 그대로 저장하면 200이 저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에는 이미 1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i도 역시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정수로 저장되어 있는 값에 이제 12.3을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수형에는 요 소수점에 이제 실수가 들어오게 되면 소수점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버립니다. 그래서 i는 12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더블형 변수로 i를 저장하게 되면 역시 뒤에는 12.0이라는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unsigned 캐릭터형으로 uc라는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igned 캐릭터형의 경우는 unsigned으로 이제 0부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캐릭터가 8비트니까 255까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255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signed 캐릭터라고 하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거기다가 256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역시 위의 예제와 동일하게 책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별칭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형에 대한 별칭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를 나타냅니다. 인티저인데 이건 정수를 나타내죠. 네. 정수형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i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요거 대신 나는 높이를 나타내는 정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int 대신 height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높이를 나타내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별칭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이 int 대신 height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ight kim 이라고 하면 요 김이라는 변수에 요 김이 사람을 나타내겠죠. 여기는 김이라는 변수에 int형 정수로 김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nt kim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별칭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별칭 만드는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칭 만드는 문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이 있고 C++11에서 이제 추가된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은 첫 번째 키워드 type define이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type define 을 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료형과 별칭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기존의 자료형 대신 새로운 별칭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type define double salary 이렇게 사용하면 이 double이라는 기존 자료형을 이제 salary라는 것으로 다시 정의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alary
셀러리 팍 이렇게 쓰면 요 박에 대한 변수를 요 셀러리 형태로 선언하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요 셀러리는 타입 디파인으로 더블이라는 것으로 더블이 원래 기본 자료형을 나타내므로 더블 팍 이렇게 쓰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밑에처럼 더블 팍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쓸까요? 더블 팍이라고 쓰는 것보다 셀러리 팍이라고 쓰는 것이 어떤 의미 전달에서는 더 명확하겠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어떤 팍에 대한 박이라는 사람에 대한 임금을 표시하겠다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전달을 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별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박의 셀러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타입 디파인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고, C++ 11에 추가된 표준 방식을 살펴보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별칭을 씁니다. 별칭을 쓰고 그다음에 그 뒤에 equal과 함께 이제 기존 자료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using salary equal double, 셀러리는 더블하고 같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C++ 표준 방식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요 내용도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C++ 최신 표준에 추가되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코드들은 이미, 최신 기술보다는 예전의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디파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별칭을 만들 때 타입 디파인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토형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형 변수는 C++ 11 최신 표준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변수는 오토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형을 할당을 할 때, 앞에는 무조건 정수형을 할당한다고 하면, int, long 같은 키워드를 썼어야 됐죠. 근데 소수점을 할당한다고 하면, float, 더블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문자를 저장한다고 하면, 캐릭터, 이런 것들을 미리 사용했어야 됐죠. 근데 최신의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선언해주지 않습니다. 일일이 선언해주지 않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어떤 데이터형의 값을 저장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이터형을 사용해서 값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11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할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고, 이 방법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오토를 이용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오토를 이용해서 뒤에 변수명을 쓰고 초기값, 상수나 변수, 뭐 함수 모두 가능하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오토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명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에 따라서 어떤 초기값이냐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여기서는 int n, 정수형이죠. 정수형으로 n을 설정하고 선언하고 이제 2라는 값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float f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소수형으로 이제 f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2.3이라는 값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를 이용해서 answer 1 n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n에는 이미 2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n에는 2라는 값이 정수형 값이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answer 1에는 자동으로 정수 int형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nswer2 equal f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위에서 f 값이 실수형으로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answer2도 역시 float 형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nswer3는 n 플러스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플러스 f 하면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f를 하게 되면 정수와 실수를 더하게 되면 결과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형 값을 플롯 값을 answer3에 저장하게 되는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으로 데이터형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토형은 초기값을 할당해 줬어야 했는데, 초기값을 할당해 주지 않고 데이터형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기값을 사용하지 않고 할당하는 방법은 declare typ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나 변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변수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변수를 초기값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는 20과 30을 더해서 리턴한다 라고 했을 때, 아홉 번째 행에서 declare type f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answer1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answer1은 f란 함수의 리턴 값을 가지고 데이터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f의 리턴 값은 정수형이므로 int형으로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라는 변수는 이제 w형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answer2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 answer2 역시 이제 d라는 변수와 동일한 w형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괄호를 한 번 더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괄호 하나 빠졌네요. 요거는 reference type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의 기본 문법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선 C++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런 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C를 먼저 알고 오셨기 때문에 C++의 기본적인 문법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법들을 확실하게 익히고 있어야 되므로 프로젝트, 바로 책에 보면 프로젝트 있거든요. 트위터와 연동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문법들만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이 프로젝트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기본 문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C++ 기본 문법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